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의 골프장을 홍보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나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프리 앱스틴 공모자로 수감 중인 기슬레인 맥스웰을 사면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면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한 말이고, 두 번째는 관세 수입으로 일부 미국인에게 리베이트 주는 것을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관세 리베이트 고려하는 세부 사항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소비자 달래기 차원이고, 만일 리베이트 체크가 발행되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이 관세를 낮춘 대신 미국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약속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일본이 투자하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역사적인 협상이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달리 봅니다. 이건 공식적인 무역협정 발표라기보다는 선거 캠페인에 더 적합한 허황적인 주장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누적 투자가 7,50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슬레인 사면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법무부 부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앱스틴의 공모자인 기슬레인 맥스웰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연방 하원 의장은 앱스틴 논란은 가짜이거나 조작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또다시 앱스틴 파일을 놓고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틴 사건과 의사당 폭동 조작설, 오바마 반역 주장 등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다퉜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연준의 보수 작업 비용이 초과됐다고 말하자 연준 의장은 자료를 본 뒤 5년 전에 끝낸 공사 대금까지 포함됐다면서 대통령의 주장을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홈리스 피플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홈리스 피플 주택 우선 정책을 없애고 대신 강제 입원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찬반 논쟁이 강하고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80억 달러 규모의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가 스티븐 콜베어까지 해고하면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얻어낸 결과입니다. CBS를 합병할 스카이댄스는 소수인종의 권리도 포함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도 쓰지 않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알칸소주에 있는 백인 온리 커뮤니티가 미주리주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칸소주에 백인들만의 커뮤니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자 미주리주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미주리주가 용납해선 절대 안 된다고 성토합니다. 프랑스가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스코틀랜드로 떠나기 전에 하마스가 휴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이스라엘도 프랑스의 발표에 반발하지만 세계의 시각은 점점 이스라엘 편에서 멀어집니다. 척추뼈가 손에 잡힐 정도로 먹지 못한 아기가 기저귀 없이 검은 비닐봉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전쟁의 정당성은 사라졌고 인종 청소라고 점점 더 깊이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앱스틴 파일부터 관세 문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스코틀랜드로 떠났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는 영국 총리를 만나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두 군데 본인의 골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영국의 BBC 방송의 특파원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항상 대통령이 어디 갈 때는 공군기 타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질문을 할 기회. 그 질문을 할 기회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로 지금 미국이 수입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의 일부를 미국의 일부 국민에게 리베이트 체크로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가 낸 돈이죠. 이 관세라는 것이 관세로 미국의 수입이 너무너무 많아 하는데 다 그게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내게 되는 돈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비드 때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뭔가 돈을 정부에서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그 뒤에 경제가 뭐 어려워지기도 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아주 구체적으로 딱 돼 있는 것을 전부 털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이 될지 아니면 시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범위인지 그러면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 얼만큼의 액수인지도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은 경제계에서 바로 들어왔고요.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제가 전해드리자면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내는 거죠. 해서 약간의 리베이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정 소득 수준, 아마 소득으로 가려낼 것 같아요. 특정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리베이트를 줄 텐데 지금 이미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올 상반기에 1,000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을 우리가 얻었고 이달만 하더라도 270억 달러 정도 이제 또 거둘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리베이트를 준다. 돈을 낸 사람에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관세는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내는 거다. 그게 아니죠. 수입하는 미국에서 수입업자들이 내고 수입업자들은 지금까지는 재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값을 올리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돈을 더 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 살 때 내는 돈이 관세라는 거 그걸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해서 거기에 리베이트를 준다 하는 이 얘기를 했고요. 관세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한국이 재무장관은 못 만나고 이제 상무장관은 만났고 그 과정에서 아직 이게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과의 이 관세 협상은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뒤에 또 중국과도 있고 8월 1일인데 새로운 시행 날짜는 8월 1일은 불과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내기 때문에 시드머니라고도 얘기했어요. 이걸 내기 때문에 내서 투자해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딱 갔잖아요.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 90%의 이익을 미국이 갖게 되고 이런 협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협상은 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게 얼마나 공허하고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은 당연히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협상팀들은 알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반인들만 모르는 거죠. 아니 5,500억 달러 도대체 그 돈이 얼만큼이나 돼? 일본 경제의 규모로는 얼만큼이나 되고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질 때 5,500억 달러는 얼마나 되는 거야?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Japan is putting up $550 billion in order to lower their tariffs a little bit. That way they have a little bit lower tariff. And they also opened their country to free trade.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상품은 뭐 관세 없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관세를 조금 낮췄다. 5,50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말할 때 보면 뭐 28%에서 15%로 낮췄다고 하는데 원래 28% 아니고 25%였죠. 그런 건 뭐 대통령이 하도 많은 숫자를 다루니까 혼돈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특히 저는 오늘은 그 악시오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두 나라 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현대가 알라바마에 어떠한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품을 무관세로 뭐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기업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여기에 투자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이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시작을 하면은 한동안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불분명하게 그냥 무조건 5,500억 달러를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약간 낮춰줬다고 하잖아요. 관세를 많이 낮춰줬죠. 많이 낮춰줬다고 하는데 5,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돈인가? 일본 경제 대국이에요. 맞아요. 5,500억 달러는 2024년도 일본의 GDP의 거의 14%입니다. 한 국가의 거의 14%에 달하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거 얼마나 큰 돈인가 강조를 할 만하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강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본이 미국에 투자한 누적된 그런 투자금이 얼마냐? 7,450억 달러랍니다. 7,450억 달러를 수십 년 동안 투자했어요. 어떤 때는 자동차, 그리고 뭐 뉴욕 같은 데 한때는 완전히 그 부동산 얼마나 많이 투자했어요.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밉다고 일본 사람들 막 린치하고 이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7,540억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누적한 것이. 자동차, 전자, 소니 한참 유행일 때, 파나소닉 유행일 때, 화학도 그렇고요. 금융상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할 때 맘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가 미국에 지금 들어가면 돈을 벌 것 같아 하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수십 년 동안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왔었던 거죠. 그게 7,540억 달러인데 지금 갑자기 5,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도 밝히지 않고, 백악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인프라, 반도체 제조, 핵심 광물, 의약품, 조선, 또 뭐 여러 가지 미국에 투자한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요, 2024년도에 미국에 투자한 게 한 해 전보다 7.7%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540억 달러랍니다. 그럼 2024년 한 해 동안 투자한 돈의 10배를 한다는 거잖아요. 유령이에요. 회사도 없어요. 어디다가 꼭 집어서 한 것도 없어요. 다만 이득이 나면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는데, 그리고 일본은 또 하나 국가별로는 이게 있죠.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모호한 약속은 이건 공식적인 무역 발표가 아니다. 이건 캠페인 랠리에서 더 적합한 허황한 주장이다. 그 경제문제 전문가가 머커터스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베로니크 드 루지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뒷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에 뭐 4천억 달러인가로 써 있는데, 숫자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4천억 달러인가로 써 있었는데 탁탁 그 자리에서 지우고 5,500억 달러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국가 간에 이게 다 뭐 국가의 예산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4천억 달러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5,500억 달러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이런 압박용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어쨌든 악시오스를 포함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그 돈이 뭐 7,450억 달러인데 어떻게 5,500억 달러를 주체도 없이 어디서 한다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워드 버트닉 상무장관이 참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이 사람이. 어제도 저는 그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봤더니 한국이 일본과 미국이 뭐 이렇게 협상을 한 거 보면 욕 나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한국이 부담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당연히 미국 뉴스에서 미국 뉴스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정도 지적을 할 정도가 되면 한국의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테고, 한국과 일본은 다르잖아요.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넘게 갖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7,450억 달러 누적 투자를 한 그런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약한 입장일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협상팀은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어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대통령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전해드리겠는데, 요즘 미국은요 너무나 그러니까 크레딧을 날마다 우리는 깎이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대통령에서부터 깎이고 있는 건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 연방준비제도에 갔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도 많은 정부의 독립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압박을 넣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통화정책을 수립한다 하는 이런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기 얼굴을 안 비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 모자까지 쓰고 간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방준비제도 그 건물 자체가 돈을 보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930년대 지어졌던 플랭클린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는데 왜 뭐 20 몇 억 달러를 쓴다고 하고 31억 달러를 썼어. 얼마나 돈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이 돈을 초과한 건 부패고 당신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해고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 뭐 이런 비슷한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가서 뭐 금리 인하도 촉구하고 분위기 자체는 좋았어요. 우선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대통령이니까 워낙에 사람도 나대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가만히 그 서 있기도 하고 뭐 그냥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농담도 해가면서 이 연준 의장이, 누군가가 기자들이 또 뭐 꼬치꼬치 묻잖아요. 전에 뭐 이 연준 의장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겠느냐 하면 못 들은 척하면서 좀 연준 의장이 이자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게 갔어요. 괜찮게 갔는데 그러다가 딱 기자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비디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그렇게 공사비가 그렇게나 초과를 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난 들은 바가 없는데요. 어디 그 계산이 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겁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줍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장면을 보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때 옆에는 또 그 팀 스캇이라는 그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출마했었던 그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주 정말 유일한 공화당으로서 연방 상원 의원이 있으면서 옆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맞아요 했더니 대통령이 우리가 봤더니 예산이 31억 달러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27억 달러가 31억 달러가 됐더니 지금 막 나온 내용이에요 했더니 파웰 의장이 제가 아는 한 이런 그 얘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5년 전에 딱 보더니 5년 전에 지어진 그 마틴 이 비용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어쨌든 그것도 그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죠. 새로 지은 건물은 아니죠. 5년 전에 끝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기에 오기 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오늘의 미국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는 지금 행정부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연준 의장 한마디도 대통령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옴팍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가졌는데 어제 직접 본인이 종이를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고, 여러분 보셨죠? 대통령인데도 끝내 이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그게 그거 아니냐 했고
이 연준 의장은 그거 5년 전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뭐 특별하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연준 의장은 앞으로도 뭐 그럼 추가 예산, 공사 한참 남았는데 추가 예산 들어갈 것 같아요. 했더니, 추가 예산 비용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추가로 뭔가 비용이 들어갈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우리가 예비비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상당 부분은 그 진척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 문제로 연준 의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고시키는, 이거 돈을 잘못 썼다, 관리 잘못했다, 뭐 대통령이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부패, 부정부패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부정부패면 임기가 있는 10년인 그 연준 의장이라 할지라도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는 됩니다. 어쩌면 그걸 이제 딱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지 모르는데, 연준 의장이 보더니 뭐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을 다 뒤에 남겨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급하게 간 곳이 스코틀랜드예요. 이분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제임스 쿡이라는 기자입니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이분이 이제 마치 무슨 에세이를 쓰듯이 뭐 BBC 방송에 길게 쓴 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시켜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스코틀랜드가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뭐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하면서 뭐 골프장 오픈하고 뭐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두 곳의 골프 리조트를 방문을 하는데, 한 군데는 뭐 유명한 뭐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 턴베리, 그리고 또 뭐 에버디셔 그 매니 그 골프장.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서 중간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 회담에 하도 매체가 많으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폴 기자단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앱스틴 뭐 누드 사진 카드 그것 때문에 그냥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쓴 것도 아닌데도 제외가 됐었던 바로 이제 그 미팅이고요. 지금 보세요. 가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이 기자의 얘기예요. 제임스 쿡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적인 이익을 홍보하는 이런 시점에, 그래서 스코틀랜드까지 온 이런 일은 참 정말로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10년 전 라스베가스에서도 본인이 인터뷰할 때도 한번 느꼈던 건데, 그때 공화당은 도대체 누구를 대선 후보로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 오바마 임기 2기 이후에 백악관 후임을 막 정하고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내가 선두주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기자니까 중요한 게 있나 보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같은 문제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면서 그 문제를 얘기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BBC 시청자들에게 스코틀랜드에 내가 훌륭한 골프장을 갖고 있으니까 방문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이 생각하기에 참 자유세계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꿨던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정치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사람에게 들은 답치고는 참 너무나 특이해서 인상적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는 이제 9월 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만, 이번에는 뭐 국왕과 뭐 왕회동 이런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적인 방문도 아니죠. 스코틀랜드 총리도 만나고 영국 총리도 만나니까 여기도 또 관세가 들어가긴 해요. 스위스가 아니라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 이런 회사들의 중요한 경제인들이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낮춰달라 이런 것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다지 뭐 스코틀랜드에 자주 안 가니까, 레이건이 예전에 가긴 했지만 바이든도 갔지만 바이든은 뭐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방문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기후 회담이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글래스고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었던 것이고, 21세기에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사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찾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뿐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갔다가 엄청나게 시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서 경호
때문에 엄청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암살 시도를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 경호국이 엄청나게 경호를 하지만 그쪽 해당 국가의 경호 비용도 있고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너무 그 시위를 많이 하니까 예전에 그 영국 갔을 때 막 기저귀 찬 트럼프 이런 풍선 이런 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찰의 경비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에 무슨 뭐 그 오일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 에버딘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석 연료 같은 것을 엄청나게 홍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좀 좋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 기자가 이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하기 전에는 아주 중요한 무슨 오픈 챔피언십이 열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열렸대요.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무튼 지금 영국의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미묘하고 중요한 시기에 이 골프장 홍보가 아주 중요한 목적으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다니 이 제임스 쿡 기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섹션에 제프리 앱스틴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너무 빨리 왔나 봐요 하고 방송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기다려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기본 물가가 뭐 한 10% 인상된다. 경제 전문가들 많으세요. 이렇게 지금 관세 등등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관세 이렇게 해서 물건값 수입한 거 올리고 미국이 물건을 만든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 제조하는 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 지가 오래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다른 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에서 버려버린 것이고 그 뒤에 뭐 인터넷 또 무슨 뭐 이 테크놀로지 이런 쪽으로 미국은 많이 바꿨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도 미국이 산업을 변화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또다시 돌아가고는 있지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550억 불이라고 했는데 5,500억 달러입니다. 5,500억 달러고요. 공간이 없어서 지하 공간을 공사한다는데 대통령은 지하 공사 비용이 많다고 비난을 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무튼 어제 하루 종일 오지 오스본을 들었네요. 생애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Mama I'm Coming이래요. Coming home. Mama I'm coming home. 진짜 홈으로 갔음 이런 얘기 하신 분 계시고요. 블랙사벳의 She's Gone 도 있죠. 네. 자, 앱스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내가 사면을 할 권한은 있지만 사면권은 뭐 대통령에게 있죠. 대통령의 정말 대단한 권한이고 사면에 대해서 이 기슬레인 앱스틴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법무부 부장관 토니 블랑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고요. 이 맥스웰이 지금 플로리다주의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거기서 면담을 했고 거의 하루 종일이라고 하던데요. 맥스웰의 변호사가 얘기한 것 보니까 이 법무부 부장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원 감시위원회도 8월 11일에 맥스웰을 교도소에서 원격 증언을 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그 상태고요. 오늘쯤이면 아마 뭐 어떠한 그런 그 면담에서 얘기가 나왔어 하는 것이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 하원 의장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이 앱스틴 파일 같은 거 발표를 해야 된다. 법무장관 클리어하게 해라 하다가 나중에 아니 내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는 또 앱스틴 파일을 놓고 대통령과 결별을 했습니다. 앱스틴 논란은 조작됐거나 가짜 혹스가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계속 혹스라고 하잖아요. 뭐가 있어도 앱스틴 파일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앱스틴에 관한 모든 것도 앱스틴 파일이고 앱스틴이
어린 여자아이를 이렇게 맺어줬다는 그 리스트도 클라이언트 리스트도 앱스틴 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CBS에 아주 중후한 그런 뭐 워싱턴 특파원이죠. 메이저 게럿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딱 앉아서 한 인터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 좌파의 조작이야. 좌파의 조작에 나를 지지하던 마가까지 가세를 했어. 그런 마가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배심에서 앱스틴이 조사받을 때 나눴던 내용 정도를 공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때문에 나와 공화당의 지지율이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대통령과 이 하원 의장도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원 의장도 대통령보다 젊잖아요. 앞으로도 한참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앱스틴 악행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법의 무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이제 하원 의원을 했었으니까요. 하원 의원을 했지만 본인의 소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앱스틴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의 무게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지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게롯 이 특파원이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니까 네, 조작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 don't know. I've never seen the Epstein evidence. It wasn't in my lane. But I have the same concern and question that a lot of people do. And look, I think the president This is does not a as well. hoax, in other words. Oh, it's not a hoax. Of course not. I mean, 네, of course not. 호크스가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원 의장이 사실은 이 앱스틴 파일에 대해서 뭔가를 막 공개하자고 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작품 결의안 같은 것을 통과시켜 투표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원을 하루 일찍 문을 닫고 집에 다 지역구로 돌아가라 할 때는 할 때인데도 그럼에도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또 이 하원 의장이니까 당 내에서 갈등이 있는 건 나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게 기자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딱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of course not. 가짜 아니죠. 앱스틴 이 사건은 진짜죠.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뭐 민주당에서 이걸 꾸며낸 것이야.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앱스틴은 앱스틴 파일이 있는가? 앱스틴이 감옥에서 자살을 당한 것인가? 자살을 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앱스틴 파일에 트럼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뭐 여자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건 미성년자예요. 케이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인데 칼 로브라는 아주 뭐 박스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부시의 수석 전략가였었던 사람이 쓴 칼럼입니다. 칼럼 제목이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정치적인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음모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칼로브라는 사람은 뭐 앱스틴 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도 너무 많이 부풀렸다는 거죠. 음모론으로. 왜냐하면 상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앱스틴 파일 그 속에 나오는 인간들이 미국을 다 후지게 이끌어가면서 나는 돈도 못 벌게 하고 지들끼리 저렇게 어린아이들 성매매나 하고 미국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서 모든 파워를 쥐고 있어. 딥스테이트. 이걸 트럼프가 다 걷어낼 거야. 이걸 너무 많이 뿌렸는데 이제 와서 그게 없다고 하고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대가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음모론이 현실과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다.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공화당의 최고의 전략가가 글로써 월스트리트 저널에 워낙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글을 써요. 본인의 칼럼을 써요. 저 커멘테이터로 활동을 하고요. 팍스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엄청나다. Hell to pay. There is hell to pay. 정말 그 대가가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거의 10년 동안 2015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어 했을 때부터 거의 단단하게 종교적인 존재처럼 여겨졌다.
다른 사람들은 사교 집단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공화당이잖아요. 종교적인 존재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이미 균열이 됐고 이 균열은 오래 갈 수 있다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앱스틴 파일에 관한 거예요. 마가 진영에서 대통령도 못 믿는다. 법무장관도 FBI 국장도 부국장도 다 못 믿는다 해서 이미 이젠 데미지 컨트롤을 시작을 했지만 내분을 겪으면서 상처가 너무 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 이슈를 제프리 앱스틴 사기극이라고 부르자. 민주당이 만든 사기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떠났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의사당 폭동 사건이요.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을 많은 마가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 마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걸 딥스테이트들이 그 사람들을 악마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내부 공작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의사당에 어떤 무슨 뭐 가서 막 난입하고 폭행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문도 막 그 사람들이 열어주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분명히 부정선거를 했다. 2024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 특히 이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로 그 내부에서 그렇게 마가는 순수한 방문객이었는데 터커 칼슨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폭동을 일으켰어? 그럼 그 사람들을 폭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지. 어떻게 잡아서 벌을 줘요? 이게 공화당이 주도했었던 의회에서도 이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도 있는데 그 사실이 없잖아요.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법원 판결에서도 부정선거라는 게 하나도 안 나왔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앱스틴 이거 증명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못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선거 도둑 맞은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의사당 그 폭동 이거 내부에서 조작한 거야. 조작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은 마가가 또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쩌면 이 칼로브가 얘기하기는 한 가지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 없는 뭔가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증명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음모론이 너무 커서 그 음모론을 다 잠재우기는 너무나 부족하다. 아예 트럼프도 한통속이야. 딥스테이트네. 다 똑같이 파헤치지도 않잖아. 그런 음모가 있었는데 그걸 덮어주고 있잖아. 자신들이 없었던 일, 과장됐던 일을 믿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고 트럼프도 덮어주잖아. 공범이네. 이렇게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정보국장 툴시 게벌드가 오바마와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막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고 법무부가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 일도 지금 그 마가 지지자들이 엄청 열광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감옥에 못 보낸다면 그럼 마가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엄청 심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음모론이라는 것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음모론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음모론이 재밌기도 하죠. 잠깐. 그런데 음모론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믿으면 믿을수록 진실과 현실은 주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거. 오바마가 이만큼 취임할 때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내가 훨씬 오바마 때보다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진이 증명하니까 사진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벌써 거의 이제 8년, 9년이 된 얘기입니다. 8년, 9년 정도가 된 얘기.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대안 사실이라는 그런 것. 물론 이런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대통령이 걱정을 해야지 될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는 막 본인이 생각하다 그걸 믿어버리니까, 진정 걱정해야 될 것은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중간선거나 그 이후 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마가 지지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믿었는데, 내가 그거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앱스틴 이거 다 막 엘리트들이 조작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이거 조작한 거야, 트럼프 지지자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무슨 폭도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틀리다고 인정하기도 참 어렵고, 아니면 백악관이, 나는 그렇게 계속 믿고 있는데 백악관이 공공의 적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공범이다. 수많은 지지층은 좌절하고 정치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중간선거는 물론 그 이후 선거까지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마지막 문장에 또 묘미가 있네요. 칼 로브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의 인생은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대통령직에서 내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최근까지는 어떤 법적인 거, 사실은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전과자인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소급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까지 포함한 것 아닐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칼 로브가 쓴 칼럼입니다. 어떤 분이 백인마을 하셨는데요. 네, 백인마을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인마을 전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두 가지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백인마을을 전해드리죠. 연방 통신위원회가요, 결국은 80억 달러 그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합병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그 중요한 것은 다 끝난 거고요. 10년 동안의 미디어 합병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런 합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CBS가 그동안 파라마운트가 뭐 회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1,600만 달러,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3,600만 달러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주고, 스티븐 콜베러라는 심야 터크쇼 사람 프로그램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뭐 내린다고 얘기하고 한 일주일도 안 됐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연방통신위원장이, 이게 방송과 신문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은 이렇게 뭔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신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통신위원장이 그 브랜던 카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기존 전국 뉴스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CBS 같은 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카이댄스가 새로운 회사에서 편향을 뿌리 뽑고 정치 이념적인 그런 전반적인 관점을 포괄하는 것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 하면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했다. 이 스카이댄스가 DEI 안 하겠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람들을 채용할 때도 보도에서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은요, 소수 인종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어퍼머티브도 액션도 마찬가지고, 소수 인종이 백인 인종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소수 인종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퍼머티브 액션이고, DEI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여자도 포함되고 성소수자도 포함되고 모든 소수자와 약한 사람들, 이거 안 하겠대요. 언론 매체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한 명이 3대 2였거든요. 민주당 소속의 안나 고메스 이 통신위원회 위원만 행정부에 몇 달 동안 비겁하게 CBS 파라마운트가 항복하더니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사람들은 미국 국민입니다. 전례 없는 편집 권한 통제가 들어갈 겁니다. 수정헌법 1조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뇌물수수 하더니, 뇌물수수는 누가 해도 불법입니다. 아니 트럼프에게 3,600만 달러 지불한 것 같고, 뭐 스티븐 콜베어 레이트 쇼도 없애버리고 수상적인 딜입니다. 의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아무튼 스카이댄스의 CEO 데이비드 앨리슨이 누구냐면은 그 오라클 설립한 그 레리 앨리슨의 아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죠. 레리 앨리슨이 그렇게 해서 파라마운트의 지금 공동 CEO 중에 한 명인 누구는 뭐 이런 것에 싫다 하면서 회사를 떠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 파라마운트가 CBS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파라마운트 픽처가 있고 니콜레디온도 있고
그리고 또 뭐 MTV도 있고요. 코미디 센트럴도 있잖아요. 코미디 센트럴도 기타 미디어 브랜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은 미디어 재편의 한 과정입니다. 어제 콜롬비아 대학교가 정부 측에 뭐 2억 얼마를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학생들 시위할 때 마스크도 못 쓰게 하겠습니다 하고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뭐 비슷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현실인 거죠. 새로운 현실이다 말씀드리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ABC의 더 뷰를 공격하기 시작하네요.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우스파크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하는 풍자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 막 옷 벗기고 뭐 하는 좀 샤킹한 비디오였어요. 그런 거 했다고 엄청 공격하고 있던데, 지금은요 풍자고 코미디 쇼고 시리어스한 뉴스 매체고 상관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결국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행정명령도 아마 좋아하시는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홈리스 피플 관련 행정명령인데, 길에서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될 만한 홈리스 피플들이 잠을 자거나 야영을 하거나 또 무슨 마약 같은 것을 할 때 강제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하고 지방 정부에서, 로컬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걸 다 돈으로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조절을 하겠다, 새로운 돈을 거기다 넣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게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홈리스 피플들이 집이 없는데, 그러면 주택과 살만한 그런 곳을 주면서 상담도 하고, 너무 심각한 마약 그 중독자에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오도록 한다, 건너오도록 한다, 이런 건데, 주택 하우징 포스트 이거 없애버려. 하우징 포스트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병원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이것도 애매해요. 그냥 일단 가두기는 하는데 단기간으로는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거리가.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시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기본적으로 홈리스에 관한 정책은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고, 지금 미국에서 지난해에 그 노숙자가 제일 많았대요. 77만 뭐 한 2,000명 정도, 역대 최고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안전하게 느낄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치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일단 금방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가는 거지, 서서히. 근본적인 원인은 빈곤도 있을 테고, 마약 중독도 있을 테고, 정신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있는 거잖아요. 집 없는 이것도 있고. 그래서 뭐 상담이라든가 아주 전반적인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잡히려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처음에는 집을 줘도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어디 집 같은 걸 주면 최소한 뭐 물값은 내라라든,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담도 싫어서. 그런데 어디에 잡혀간다 하면 더 위험한 곳으로, 더 음지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인 커뮤니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요. Return to the Land라는, 그래서 약자로 RTTL이라는 백인 온리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동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에릭 오월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인 온리 그룹. 이거 제가 알칸소의 그 매체를 지금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아는 사람들은 또 반유대주의적이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알칸소 북부에서, 본고지에서 2023년부터 만들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칸소에서 미주리주까지, 이 알칸소하고 미주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칸소하고 미주리가 이렇게, 알칸소 바로 위가 미주리주잖아요. 이 미주리까지 확대하겠다 하고 이 공동 창립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어요. 웹사이트에 쫙 발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회원 자격이 뭐냐면 그 커뮤니티에 사는데 유럽 출신 혈통으로 평가를 하고, 근데 유대인은 안 된다. 백인 전용, 백인 온리라고 해요. 백인 온리 커뮤니티라는 거거든요. 해서 한 160에이커 정도 되는 곳에 거기서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걸 이제 스프링필드 인근으로까지 확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50개 주에 모두 백인 온리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백인들. 앞으로의 인구 구성과 무관하게 점점 소수 인종이 많아지니까 원한다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그룹이고요. 의료 네트워크도 있어요. 본인들끼리. 법률 무슨 시스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활동이 유색 인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지가 된다. 백인은 원한다면 백인끼리 모여서 살 권리가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이 하도 많아서 그게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든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백인 온리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모여 살죠. 백인들이 여기에 소수인종들이 많이 오면 어디로 가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점점 테메큘라 막 이런 데로 가고, 뭐 빅베어 거기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내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주리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근데 공화당은 지금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 언론 매체의 보도가 없어요. 민주당만 이 의원,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그쪽에 민주당의 대변인이 뭐 첼스 로드리게스라든가 뭐 제레미 딘 이런 사람들이 증오단체다. 알칸소에서는 그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미주리주에서는 그런 아주 극우적인 단체를 지역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에 너무 싫다. 스프링필드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막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로 우리 미국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는 절대로 우리 미주리주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우리 미주리주는, 그러니까 이게 알칸소 북쪽이고 미주리 남쪽이잖아요. 미주리 남쪽은 너무나 그렇게 인종차별을 받아들이기는 아름다운 곳이다. 피부색을 이유로 이 오알이라는 사람, 이런 단체, 이들의 말로가 역사적으로 어땠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명예훼손 연맹입니다.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딱 이 보라색 제가 네모난 칸에 써놨습니다. 야, 이건 정말 완전히 과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지금은 다 폐기된 그런 인종 분리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 아닌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칸소에서도요, 주 법무장관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인데도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2023년부터 이제 미주리로 와서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가겠죠. 그러다 50개 주에 백인 온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목표라고 하잖아요. White only community라고 여기 써 있죠. White only community가 스프링필드 그쪽으로 이제 간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넥스타라는 매체예요. 넥스타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리얼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 내의 남북 전쟁, 자, 이런 얘기 등등. 네, 알칸소 주지사 맞습니다.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대변인 했던 사람 이렇게 써주셨는데, 세라 허캅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이클 허캅이고, 그 아버지 허캅이는 지금 이스라엘 대사로서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보호하고 앞장서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 KKK의 부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아주 좀 건조한 것부터 전해드리고, 자, 모하메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표, 그리고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죠. 9월 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G7 국가로선 처음입니다. UN 가입 국가 190개국이 조금 넘고 그 가운데서 140개국이 조금 넘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되는 것,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요. 9월 달에 뉴욕에서 그 UN 그 총회가 열릴 때 그때 본인이 얘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G7 국가 가운데선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G7 국가는 미국도 봐야지 되고 이스라엘도 봐야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물론 여기서 하마스도 인지를 즉각적으로 뭐 석방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랍 국가에서는 찬성입니다. 미국은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발표를 강하게 우리는 거부한다. 너무나 무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을 공정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평화의 국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원래 약속된 거예요. 두 개의 국가가 미국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쪽을 너무 지원하고 이스라엘 쪽에 끌려다니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총리 난리 났죠. 완전히 이건 뭐 말이 되느냐. 이거 완전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이웃하는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할 국가를 원한다 주장을 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뭔데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자, 하마스는 프랑스의 결정을 올바른 방향의 긍정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국에 중요하죠. 키어 스타머 총리도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통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독립국가 수립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민족으로서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중에서 G7 국가 가운데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로 이렇게 하겠다고 단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너무 많이 보셨어요. 자, 정말. 자, 보세요. 인디펜던트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어있는 게 아니다. 이 같은 사진인데요. 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이거는 이코노미스트예요. 사진만 보자면 엄마와 아이입니다. 엄마와 아이인데 완전히 지금 척추만 보이잖아요.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비디오로 이 사진을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أنا صورت صورة محمد This زكريا photo of 가자 그 baby 북부에 Mohammed 있는 Zakaria 엄마와 is when he 아이랍니다. was with his mother. They have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 in the north of Gaza. 너무너무 So he was with his mother in a 먹을 게 tent, which 없어서 is 저렇게 absolutely 척추뼈가 bare, 다 보이는 bar, 겁니다. a little oven. It resembles 이 a 기자는 tomb, 본인은 really. 정말 믿을 And 수 I 없는 took this 광경이라고 얘기를 photo 했거든요. because I wanted to show the rest of the world the extreme hunger that 그 babies and children 익스트림한 are 그 suffering 베이비의 from in the 익스트림한 Gaza 헝거가 Strip. 어떤 He 모습이 received 되는지를 no 세계에 baby milk, 보여주고 no 싶어서 formula,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를 no 합니다. vitamins either. And if you look at 비타민도 the 없고 먹을 photo 것도 없고 closely, you'd find out that he 검은 is 봉지를 왜 wearing 차고 a 있는가? plastic bag instead of Pampers because of the lack of any humanitarian aid and the 그냥 lack of any 원조도 medicine. 없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기저귀도 못 차고 너무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가격도 비싸고 아이가 이렇게 비닐봉지를 차고 있습니다. Baby Muhammad, I did it over a little extended period because I had to pause after each shot and take my breath to be able to continue. 진짜 take my breath away 하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뭐 계산을 한 거겠죠. 평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자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수치다. 더 이상은 군사적인 정당성이 없다. 건물의 60% 이상이 손상됐고 20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다. 인구 200 몇십만 명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옥은 정말 뭔가를 누군가가 주는 보급품을 줍기 위해서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이제 이 전쟁에는 군사적인 논리,
군사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스라엘의 국방부가 이 가자의 70%를 통제하고 하마스는 이미 패배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죽었고 군사 능력은 2023년 10월 7일에 있었던 것은 작은 부분이고 전투기는 영토의 10%에서 20%를 차지하는 그런 그곳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갇혀 있고 먹을 것도 없이,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했었던 이란도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별 힘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점령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실상 점령하에 있는 이런 곳에서 민간인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원조를 주는 것은 전쟁 범죄다. 이스라엘 정부의 계획은 결국은 영구적인 어떤 그 민족 정화, 인종 청소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사진 보여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토요일 시사 만평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험난할지라도 대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척추가 저 정도로 나오고 기저귀 대신 비닐봉지를 차고 있고, 저 어머니 얼굴도요, 가만히 보면은 땀이 많이 납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얼굴이거든요. 내일 시사 만평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